대구 출신 좌빨 영포티의 대선 공약 분석이에요. 나를 욕하는 사람들의 레토릭을 모아놓은 거라고 할 수 있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근데 공약 얘기부터 시작하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대선판에 괜히 누가 있어. 불심으로 대동단을 김길수 있지. 이 사람 내가 알기로는 그때 한 5만 표 정도 받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 이후 이분은 2003년 8월 20일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이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대선판에 난입한 괴인들은 한 가지 그 목표가 있어요. 본인의 이름을 알려서 나중에 사기 비즈니스에 활용하고자 하는 뭐 그런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제일 대단한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아쉽게도 이분은 이번 대선에 못 나왔죠. 왜 그러냐면 이번 대선 때는 구속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것도 되게 웃긴 게 이 사람이 이번 대선에 못 나오도록 미리 수사기관에 손을 쓴 건 아닐까? 쟤는 이번 판까지 난입하게 할 순 없다. 우리가 이번 판에는 약간 쟤를 막아야 된다 라는 심리가 혹시 발동한 거 아니야? 그래서 아무튼 올해 대선에 괴인이 없으냐? 있습니다. 이분이야. 이분은 전과 17범이에요 여태까지 출마한 사람 중에 전과 최다 아니에요? 어떻게 대선을 나올 생각을 했을까? 전과 17범인데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겁나 다양해요.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사기, 주택건설 촉진법 위반, 재물손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근로기준법, 사기, 공갈, 폭력, 강요죄, 상해죄, 특경법, 백화점이죠. 아무튼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면 이번 대선은 3자 대결로 펼쳐진다가 지금 여론의 대세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일단 첫 번째 이재명 후보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가 있고 세 번째는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가 있습니다. 이재명 씨는 두 번째 대선 본선 도전하시는 분이고 우리 김문수 후보는 옛날에 흑백사진 시절에 간지나는 노동운동가였다가 김영삼 대통령한테 영입이 돼가지고 노동운동의 황태자에서 보수정당의 대선 후보로 이제 바뀐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로 이준석 후보가 있는데 이준석 씨는 과거보다는 조금 더 중후한 이미지가 생긴 것 같아요. 일단 각 후보들 공약의 장점부터 한번 봐볼게요. 일단 이재명 후보들 공약을 쭉 늘어놓은 걸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재명의 장점은 공약이 많아요. 없는 게 없어요. 공약이 많고 구체적이에요. 더불어민주당이 옛날에 노무현 정권 때부터 수건사업이 행정수도 이전이긴 했잖아. 그래서 이 행정수도 이전 관련해서 연구를 그동안 해온 게 있기 때문에 지역균형 발전 부문에서 강점을 가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행정수도 특별법을 만들든 뭐 개헌을 하든 청와대나 국회 이전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는 서울의 기능을 저는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꾸준히 말을 해왔고 근데 이제 다만 한 가지 문제는 지방 분권이라는 게 재정 자립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곤란해지지. 지역이 재정 자립이 없이 그냥 선거만 계속 하게 되면은 그 지역에서 뿌리박고 살아온 토호들의 입김이 세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정책은 잘 추진을 해야 된다. 이런 거 말고도 자본시장 측면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나름대로 시장 친화적인 공약들을 좀 갖고 있어요. 사실 저 당에 속해 있는 분들의 메시지를 들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업계에 10년을 있었으니까 듣다 보면 약간 고개를 이렇게 갸우뚱하게 되는 게 많은 게 뭐 주식 투자를 해서 얻은 소득은 불로소득이다 이런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을 거두는 게 불로소득이야? 그게 왜 불로소득이야? 그러면은 몰랐을 때 불로소득이어가지고 그거를 세금을 만약에 존나 때린다 라고 했으면은 떨어질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럼 그것도 정부가 보상해줘야 되겠네? 그렇잖아요.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잖아. 근데 이재명 씨는 제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은 이런 거에서 사실 옛날 민주당하고는 결이 좀 많이 달라요. 시장 친화적인 공약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상법 개정안 재추진 요거는 제 라이브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죠. 다음으로 우리 김문수 씨 공약을 한번 보면은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특별한 스트롱 포인트를 잘 못 찾긴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은 이 안보 공약이 눈에 좀 많이 띄긴 하더라고. 여러분 저기서 핵이라는 글자가 몇 개 들어가 있는지 한번 세볼래요? 봐봐. 핵 확장 억제 실행 강화, 전술 핵 재배치, 나토식 핵 공유협의, 핵 잠재력 강화, 핵 추진 잠수함. 핵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공약이 6개인데
핵이 5개가 들어가서 핵이 몇 개야. 핵공약이야, 핵공약, 그냥. 아니,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아니, 되기만 하면 좋지, 이런 거는. 에? 안 그래요? 아니, 되기만 하면 좋지. 아니, 우리나라 뭐 핵보유국 되면은 뭐, 아니, 뭐, 그거, 반대할 사람 누가 있어. 문제는 이거는 미국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나라는 핵 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이 되어 있는 나라고, 탈퇴를 하려면 미국이랑 좀 얘기를 해야지.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만약에 성사가 돼. 그러면은 이제 북한은 그냥 두 손 두 발 들어야지. 남한이 재래식 전력도 우수해. 경제력은 몇백 배야. 근데 쟤네가 핵까지 갖고 있어. 그러면은 이제 북한은 우리를 이길 수 있는 수단이 물론 지금도 없지만 앞으로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그냥 동무 날래 살려주시라요. 뭐 이렇게밖에는 할 방법이 없을 거예요. 근데 다 좋은데 한미 동맹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핵 보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잘생긴 흰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그렇잖아. 자, 그 다음에 이준석 씨 공약을 한번 봐봅시다. 저는 이준석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이 국민연금, 신연금 부분 매력적인 아이디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현재의 국민연금의 체제에서 요 정도로 개혁적인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는 사실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2030 세대에 뭐 박자를 맞춰서 가겠다 뭐 요런 신호라고 볼 수는 있겠지. 그래서 윗세대의 몫은 구연금에서 해결을 하고 이 뒤에 따라오는 세대는 확정 기여형 신연금 제도를 도입을 해서 낸 만큼 받게 하자. 그 다음에 과학기술자에 대한 특별한 대우를 내주자. 한국의 그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대가 없이 사람을 갈아 넣는 요런 포인트들이니까 그거에 대한 개혁 방안을 고안을 해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개혁신당 후보다 보니까 좀 2030 남성들의 이해관계를 또 많이 대변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방의 의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희생을 해야지라고 여겨졌던 부분에 대해서 꽤나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저는 저 든든 출발 자금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있냐면 군복무 할 때 급여를 중위소득 이상은 거둘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뭐 2등병 월급이 한 달에 뭐 한 250 정도 된다고 치고 병장이 한 달에 한 300 정도 된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뭐 1년 반 동안 군복무를 한다고 치면 대충 한 5천만 원 정도 모아서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군대에 있을 때는 사회에 있을 때랑은 사실 소비 패턴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군복무를 할 때 월급을 많이 주고 그 월급의 일부를 공제를 해서 저런 든든 출발 자금과 같은 방식으로 쌓아놓고 그거를 제대를 하는 순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냥 월급을 많이 주게 되면 코인 하다가 날릴 사람들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너무 개인차가 많이 생기게 되잖아.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사회적 재원으로 좀 축적을 해놓고 그러면 이제 그 공제 자금을 굴리는 공제회 조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청년들의 돈을 전문가들이 운용을 하고 이자를 붙여서 제대를 할 때 돌려주는 거지.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3명의 공약의 주요 장점들을 좀 살펴봤고요. 자, 공약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 이재명 후보 공약을 한번 봅시다. 자, 무슨 문제가 있냐면 봐봐요. 확대, 완화, 강화, 절감, 구축, 지원, 보장, 확대 온갖 좋은 키워드는 다 들어가 있어. 다 들어가 있어. 다. 근데 돈 어딨어? 우리나라 돈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3년 연속 세수결손에 누적 세수결손이 100조짜리 정부가 출범을 하게 생겼어. 이거는 윤석열 정부의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세수 예측도 잘못했고 감세를 너무 무리하게 했. 아무리 나한테 영포티라고 욕을 하고 좌빨이라고 욕을 하고 막 저 새끼는 뭐 아닌 척하지만 좌당 욕을 해도 괜찮은데 인정해야 돼. 이거는 윤석열 정권의 아주 큰 잘못이에요. 근데 전 정부가 그렇게 잘못을 했어. 탄핵 당했잖아. 그러면은 이제 다음 정부는 어찌됐든지 간에 사실 뭐 이거저거 다 뭐 보장해주겠다, 확대해주겠다, 완화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사실 저는 좀 어려운 얘기를 하는데 더 공을 들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 100조를 메꾸고 시작을 해야 돼. 근데 그 어려운 얘기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반발에 있어서 설득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 해주겠다는 얘기만 하는 거 아닌지
그래서 저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재명 후보의 공약들의 경우에는 상당수가 실행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행이 되더라도 엄청 밀려서 실행되거나 아니면 못하거나 뭐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김문수 후보를 한번 봅시다. 되게 공약이 화려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겠다. 근데 저는 이분한테 반문하고 싶은 게 본인이 당선되면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이재명 씨가 당선한 뒤에 추진한다고 하면 김문수 씨는 동의할까 저거에?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저는 안 할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대공수사권 국정원 환원. 여러분, 대공수사권이 왜 국정원에서 경찰로 갔냐면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사람이 수사를 받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살면서 수사를 받거나 조사를 받을 때 내가 제일 궁금한 건 뭐겠어요? 저 새끼가 나를 공정하게 법대로 대하냐 안 하냐가 되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공정함을 담보하기 위해서 수사기관들은 본인이 쓰는 돈과 본인의 조직과 그들의 인사 발령 현황들을 투명하게 공개를 합니다. 국정원은 공개를 안 해요. 원래 선진국에서도 여러분들 있잖아요. 정보기관은 수사권이 원래 없어요. 이거는 국가가 지켜야 되는 원칙이에요. 국정원이 수사권을 갖고 있었던 우리나라가 되게 이상한 거였던 거지. 미국 CIA도 미국 국내에서는 수사권이 없어요. 그래서 미드 같은 거 보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CIA가 미국 국내에 테러 조직을 포착을 했어. 이 새끼들 어떻게 해야 돼? 일망타진을 해야지. 근데 CIA는 그때 혼자서 못 들어가요. 혼자서 못 들어가고 FBI랑 반드시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원래 비밀 정보기관은 수사권이 없는 게 정상이에요. 허구한 날 테러가 일어나는 나라도 저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있었던 게 사실 희한한 거지. 간첩법을 개정, 적국에서 외국으로 범위 확대. 뭐 이거는 사실 저는 뭐 안 할 이유가 있나 싶기는 해요. 근데 뭐 중국을 타겟으로 한 공약인 건 확실해 보이는데 이거 혹시 일본도 해당돼요? 미국은 해당되나? 여기에 대해서 나는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저거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잖아요? 일본, 미국 다 해당돼야지. 그러면 외국으로 바꾸면 미를 다 포함해야지. 근데 미국, 일본이 해당이 안 된다고 할 거면은 그러면은 저거는 법을 개정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지. 마지막으로 이제 이준석 씨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저 공약 목록 보면은 뭐가 느껴져요? 기본적으로 이준석 후보는 공약이 빈약해요. 각 아젠다의 주제별 꼭지 자체가 타 후보의 절반에서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공약이 별로 없어요. 왜 개혁신당은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당이 이준석 씨라는 후보 개인의 개인기에 굉장히 이제 크게 의존을 하고 있는 거고 당 조직이 이준석 씨라는 후보를 적극적으로 서포트를 해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준석 씨가 워드치고 PPT 만들고 뭐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럴 수는 없는 거니까 후보 개인기로 표는 뭐 상당히 얻을 수 있겠죠. 근데 조직 문제는 좀 고민을 해야 되고 제가 굉장히 놀랐던 거는 청년 정책이거든요. 청년 정책인데 개혁신당은 2030 청년을 주로 위한다는 당이라며 근데 대학생 공약도 없고 일자리 공약도 없고 주택 공약도 없어. 청년 정책이야. 후보가 뭐 말발은 좋으니까 토론회에 나가서 뭐 이재명 김문수 털고 이러면 듣는 사람 기분은 좋겠지. 근데 사실 그게 끝인 후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이재명의 장점은 국회 다수 당을 이미 갖고 있고 지역균형 자본시장 공약에서 강점이 있다. 단점은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 장밋빛 공약이 너무 많지만 우리는 돈이 없다. 김문수 핵공약. 이분의 가장 큰 단점은 본인도 민주화 운동을 하신 분이 자꾸 자기가 고문당하던 시절에 뭘 다시 하자고 이거는 모순이 있는 거죠. 이준석 씨의 장점 뭐 아이디어는 참신하다. 그래서 이제 청년 남성층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소외계층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할 수 있으면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아이디어는 좋다. 하지만 공약이 너무 빈약하다. 빈약하고 일부 공약에서는 좀 문제가 있어요. 최저임금을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차등 지급하겠다. 여러분들은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최저임금을 외국인들한테 차등 지급을 하잖아요. 오겠어요? 안 올 것 같아요. 그리고 최저임금을 외국인들한테 차등 지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준석 씨는 과학자들에게 보상을 하자라는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걸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라고 했죠. 왜냐? 이 사람은
사람을 갈아서 나라가 굴러가는 거에 대한 반감이 있는 사람이 나는 그 지점을 인정한다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의 국가에서 대우를 해줘야 된다. 그래야 우리도 뭐 챗GPT 같은 게 나오고 딥시크 같은 게 나온다. 오케이, 여기까지 좋아. 근데 여러분, 기업을 운영을 할 때 사업주들이 사람을 갈아 넣는 제일 큰 논리가 뭔지 아세요? 제일 큰 논리? 너 말고도 그 돈 받고 할 사람 많다는 논리예요. 불만 있으면 나가라는 거야. 근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지급 공약에 그 논리가 안 들어가 있을까? 어차피 못 사는 나라의 노동자들은 많어. 너 말고도 이 돈 받고 우리나라에 올 사람 많다. 이거잖아.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에 일하러 오는 그 사람들이 모른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한쪽에서는 결국 내국인은 갈려 나가는 거를 정부에서 대우를 해줘야 되고, 그러면 내국인 인건비를 올려주면 유지가 안 되는 업체들이 생길 테니 거기는 외국인을 갈아서 유지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뭐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뭐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뭐 이런 이슈들에 있어서 본인이 어떻게 그거를 돌파를 하느냐의 과제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어쨌든 모든 후보는 강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요. 어찌됐든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굉장히 유력한 확률로 향후 5년간 우리나라를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꼭 여러분들 투표는 하시고, 우리가 어떤 기업에 관심을 가지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그 회사의 주식을 사면 돼요. 빚을 내 사면 더더욱 좋아. 그러면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체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면 결국 투표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각자의 처지,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위치에 따른 각자의 이해관계를 우리가 객관적이고 면밀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을 누가 이끌지를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다. 뭐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유명한 대선 밈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대선 때는 멀쩡한 사람도 정신이 약간 간다. 이해찬 씨가 했던 말인데, 실제로 대선 때는 정치인들만 정신이 약간 가는 게 아니라 수많은 일반 사람들도 정신이 약간 갑니다. 가장 중요한 건 늘 그렇지만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선거에서 이겼다고 해서 내가 이기는 건 아닙니다. 이세돌이 알파고를 이겼다라고 해서 그것은 이세돌이 승리한 것이지 인류가 승리한 게 아닌 거거든요. 내가 미는 후보가 선거에서 이기면 그 당일날 기분은 좋을 수 있지. LG가 우승하면 당일날은 기분이 좋잖아. 근데 어쨌든 그 다음날은 또 우리의 현생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게다가 대선 5년에 한 번씩 있잖아요. 5년에 한 번씩 사람들이 감정이입을 되게 많이 한단 말이야. 절대로 여러분들 내가 지지하는 후보자의 감정이입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이기면 그거는 그 사람이 이기는 것이지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마음을 항상 가지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누가 되든 뭐 너무 기대할 것도 없고 너무 실망할 것도 없는 것이 민주주의 최대 선거 제도라고 생각해요. 누가 당선이 되느냐에 따라서 180도 확 바뀌는 제도면 존속이 안 돼. 그게 되겠어요? 안 되지. 사람들이 그건 불안해서 못 살아.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선거를 치르고요. 삼권 분립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어떤 정권이 있든 사실 폭주를 하면 대가는 무조건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폭주하면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고, 다수의 뜻이라는 거는 결국 상시 작동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기대할 것도 너무 실망할 것도 없다. 그리고 뭐 대선하고 선거 끝나요? 아니에요. 계속 평가가 있어요. 우리가 중간고사 끝났다고 그 다음 쭉 놀아도 되는 거 아니잖아. 기말고사가 있죠. 기말고사 끝났다고 무조건 놀아도 되는 거 아니잖아. 왜냐? 그 다음 학기 중간고사가 있잖아. 마지막 학기 기말고사가 끝났어. 그거 다 끝이야? 아니지. 그 다음에는 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뭔가 해야 되지. 원래 다 인생은 평가의 연속이에요. 평가의 연속이라. 그래서 결국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도파민을 계속 콜렉팅하게 해주는 게 이 제도의 장점인가라는 뭐 생각도 저는 들고요.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대선 공약 분석 여기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제 싱글벙글 대선 밈으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우익 보수만이 살 길이다. 뭐 그런 것 같아. 우익을 보수하지 않으면 큰일이 나겠네요. 김문순 대 G8자 없으면 못하는 거지.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진짜 못했어요. 아무튼 올해 대선은 또 이런 밈들이 탄생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 얘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